수업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한 4시 10분 정도, 4시에서 4시 10분 사이에 이제 종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2교시는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계산 구조와 과세 표준, 매출 과세 표준이죠. 그리고 공제되는 매입세액과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 과세 표준과 매출세액을 기재하고요. 매입세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죠. 자, 이 과세 표준의 금액 칸에는 공급 가액을 적습니다. 공급 가액. 그리고 공급 가액의 세율 10%를 적은 이제 세액을 적게 되는 것이죠. 실무상 공급 가액과 세액을 더한 공급 대가를 부가가치세 어, 부가가치 금액을 이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는 것이죠. 공급 대가. 그래서 이제 개별 매출권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적게 되면은 여기 세율을 적은 이제 세액을 이제 납부세액을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간이가세제 부가가치세 신고를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공급 가액이 아닌 공급 대가를 적도록 되어 있어요. 공급 대가. 그냥 여기에 부가율과 세율을 곱한다. 공급 대가에 이제 부가율과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이제 여러 업종별 세액을 합계하여 바로 납부세액이 계산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 계산 구조를 좀 더 이제 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세액은 앞서 보셨다시피 매출 과세 표준 고급 가액에서 10% 부가세를 계산하여 구하고요. 거기에 이제 확정 신고할 때 예정 신고 누락분이 있었다면 거기에 포함을 하고, 만약에 이제 외상 매출인데 나중에 대손 확정이 됐다. 그럼 대손 확정된 때 대손세액 을 이제 대손세액 공제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구하고, 매입세액이 좀 더 크다면 환급세액이 계산되는 구조죠. 자, 매입세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과 기타공제 매입세. 자, 세금계산서 수취하면은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부가가치세 세액이 바로 매입세액이 되는 것이고,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거나 바로 환급받게 되고, 기타공제 매입세액은 신용카드 매입세, 그리고 현금 영수증 수취분, 그리고 의제 매입세 공제가 있는데요. 의제 매입세 공제라는 것은 이제 음식점이나 식품 가공업 같은 경우에는 매입이 대부분 면세 매입이 많아요. 농축수 임산물을 매입을 하잖아요. 얘네들은 면세 제외하니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너무 많이 내게 되는 거야. 과세 매입이 없으니까. 그래서 매입으로 의지하여 면세 재화를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0이지만 매입세금에서 수취하지 않았으니까 계산서만 수취하더라도 면세 계산서상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의지하여 일부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최소 102분의 2부터 108분의 8까지 매입세 공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데요. 여기 실무상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8가지를 또 이제 교환 뒷부분에 다 적어놨는데요. 그 부분 더 자세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감공제세액은 실무상 3가지가 제일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확정신고 시에마다 5,000원을 공제해주죠. 작년까지는 10,000원, 올해부터는 이제 50%로 줄어가지고 5,000원을 공제해주고, 전자신고할 때만 공제를 해줍니다. 종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종이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공제 대상에 해당이 안 됩니다. 사업자가 스스로 홈택스에 신고하면은 사업자가 받고요. 세무대리인 통해 신고하면 세무대리인이 금액을 받습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금액의 1.3%를 연 1,000만 원 한도로 매입세 공제 받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까지 하게 된다면은 이 금액의 발급 건당 200원을 연 100만 원 한도로 매입세 공제 맞습니다. 자, 2번, 3번 같은 경우는 금액이 더 크다고 하더라도 환급이 되진 않고요. 납부할 세액에서만 차감이 되고요.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세액 공제는 또 한도가 있는데요. 둘 다 전년 기준으로 10억 미만, 그리고 전자생계한서는 전년 기준으로 3억 미만 개인 사업자에 대하여만 적용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아예 2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나 전자생계에서 발급 전속 세액공제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전년 매출이 10억 아래, 그리고 전자생계에서 발급 전송은 3억 아래 개인 사업자에게만 이제 각각 1,000만 원 한도, 100만 원 한도로 적용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이게 사업자들이 하면서 요 납세 협력 비용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전자생계한서를 발급 전송하게 된다면은 사실 이제 그 세원이 좀 정부 입장에서 쉽게 폭삭되는 효과가 있고, 대신 요 관련돼서 납세자의 행정 비용이 좀 부과가 되고, 카드 발급할 때도 발급 수수료로 가맹 수수료로 한 1.5에서 2% 정도를 내잖아요. 그런 비용 보전의 측면에서 이런 발행 세액공제 제도가 있고요. 자, 그 밖에 이제 예정 신고 할 때 미환급세액이 있거나 예정고지세액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확장 신고할 때 이제 그 금액을 차감받도록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산세를 더하여 최종 차감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액은 이렇게 세액공제 제도가 거의 간단합니다. 사실 소득세는 되게 복잡하죠. 소득공제 있고 세액공제 있고 법인세도 뭐 R&D 세액공제, 소득세도 이제 뭐 장애인 공제, 뭐 의료비 공제, 뭐 자녀 공제, 여러 공제가 있는데요. 부가세는 왜 이렇게 간단하느냐? 사업자가 자기 돈으로 내는 세금이 아니라서 그래요.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서 내는 세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 세액공제 제도가 그 거래징수하면서 든 비용 보존하는 성격의 일부만 조금 세액공제 해주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과세표준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되는 금액인데요. 각 거래 건당 세금 계산서 발급 금액과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 순수 현금 매출 등을 합하여 해당 과세 기간의, 자, 1월부터 6월 1기, 그리고 7월부터 12월 1기, 2기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적게 되죠. 요 금액이 이제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이제 10% 세율을 해서 곱하여 납부세액이 계산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이제 공급 시기가 사실 실무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예요. 공급 시기. 귀속 시기죠. 귀속 시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지 결정하는 기준이고요. 해당 과세기간의 이 공급 시기가 1월부터 6월까지 공급 시기가 있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이제 1기 신고 대상이 되죠. 어, 사실 공급 시기만 사실 실무적으로 강의를 한다면 얘만 한 3시간 강의할 부분인데요. 우리는 아직 그 기초 부분이니까 실무적으로 자주 나오는 파트만 몇 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즉시 현금으로 받는 현금 판매,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나중에 현금으로 받는 외상 판매, 좀 나눠서 현금으로 받는 할부 판매, 이 정도까지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 그리고 부동산이나 권리는 거래 상대방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하고 있습니다. 재화가 인도되면은 그때가 공급 시기요. 돈을 내년에 받든 아니면 외상 매출로서 심지어 돈을 안 받아도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되고, 인도하는 때 승계하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자, 용역은 인도하는 때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인도 이용 가능한 이라는 것은 사실 특정 시점인데요. 용역은 서비스예요.
서비스가 하루에 100만 원짜리 서비스를 일주일 제공한다. 그러면은 곱하기 7하면은 700만 원이 되는데 언제 700만 원이 돼요? 그 일주일이 끝난 시점에 용역 끝났네. 이때 용역 제공 완료가 됐네. 이제 700만 원이네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용역은 기간 동안 제공이 돼요. 그러면은 기간 도중에는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금액이 확정되느냐? 완료 기간이 어, 끝나야지 금액이 확정이 되잖아요. 언제 끝나요? 용역 제공이 완료가 되는데, 자, 일주일짜리 용역을 일주일 제공한다. 한다. 그러면 일주일이 끝나는 때, 용역 제공 완료된 때, 서비스 끝날 때가 기본적으로 공급 시기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사 용역을 제공한다. 3개월짜리다. 그럼 3개월 끝났을 때가 공급 시기고, 그때 승계안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자, 대가를 장기간 나눠서 받는 애들이 있어요. 장기 할부 판매나 이제 중간 지급 조건부,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나눠서 받고, 완성도 기준 지급, 돈을 완성도 측정하여 받기로 한 때 이제 돈을 주고받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돈을 나중에 받는데도 불구하고 재화가 인도됐다고 하여 그때를 이제 공급 시기로 본다면은 이거 사업자가 아직 거래 징수 도 못했는데 자기 돈으로 세금을 부가세를 내라는 거냐 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가의 각본을 받기로 한 때 거래 징수하기로 할 수 있는 때예요. 받은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받은 때는 어, 우리 세법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계약서에 돈을 언제 받기로 하였다. 그러면은 그 받은 때가 아닌 받기로 한 때 계약서에 납부기한이에요. 돈을 실제 받았는지 상관없이 납부 기한이 공급 시기가 됩니다. 계속적 공급은 이제 전기나 도시가스 얘는 인도되는 때 이용 가능하게 된 때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는 거니까. 얘도 자 1월분 전기요금 납부 기한, 2월분 전기요금 납부 기한 그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가 됩니다. 자 이번엔 월 부동산 임대 용역인데요. 얘를 선불, 후불로 장기간 받는 거예요. 자, 부동산 임대용역 계속적 공급이에요. 기본적으로 월세를 받으면은 그 월세 납기가 공급 시기가 되는데 월세를 1년치 둘 이상의 과세 기간이니까 1년치를 한꺼번에 선불로 또는 후불로 받았다. 그러면은 아니 이건 아직까지 그 납기 도래도 안 하는데 부가가치세를 내 돈으로 임대업자가 먼저 내라는 거냐? 이것도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정 신고 기한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하여 월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받았다. 그러면 월할로 안분 계산하여 자 1기분 1월부터 12월까지 120만 원 받았다. 그러면은 1월부터 6월치인 60만 원만 공급 과세기간의 종료일은 6월 30일을 공급 시기로 하여 과세 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어, 발생주의를 적용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금 계산서의 기재사항을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사실 임의적 기재사항은 일부가 누락돼도 법적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가 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서 매입세 공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 요 작성 연월일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공급 시기, 앞서 말씀드린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용역은 용역 제공 완료되는 때, 공사는 공사 준공일 이런 때를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어서 자 전자생계안서 제도는 좀 얘는 실무상 뭐 자주 나오는데 그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요. 제가 간단하게 좀 체크할 부분만 몇 개 말씀드리도록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와 용역 공급한 사업자가 ERP 시스템을 통하여 공인인증하고 공급자가 공급 받는 자에게 발급하고 그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제도입니다. 자, 법인 사업자는 모두 개인 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의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 면세도 포함이에요. 이런 경우에만 대상이 되고요. 전자의무자가 종이로 발급한다. 그러면 미발급 가산세 1%가 부과가 됩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제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파트를 보겠습니다. 자,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당해 공급에 대한 대가 또는 시가의 가액을 합한 금액, 어, 대금, 요금, 수수료 어떤 명목 상관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부가가치세는 포함하면 안 되겠죠? 부가세 또 부가세를 곱하면 안 되니까 요게 바로 이제 10% 세율 곱하면 이제 부가가치세 세액이 계산이 되니까 세는 포함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 왜 불분명하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 표시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예 계약서에 공급 가액인지 공급 대가인지 부가세를 언급을 안 해놨다. 이러면은 부가세를 포함된 것으로 보아. 즉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보아. 그 대가 곱하기 110분의 100만큼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그런데 부가세 불포함이 분명하다. 받은 대가에. 이런 경우에는 받은 대가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받은 대가 곱하기 10%를 하니까 얘는 좀 더 큰 금액이 계산이 되겠죠. 우리 집행기준에서는 얘를 두 가지 정도로 정해 놓고 있는데요. 이제 무자료 거래라든지 생계한서를 발급을 안 한 거래예요. 무자료 거래 또는 이제 면세 거래로 착각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받은 대가에 바로 세율 10%를 곱하여 부가가치세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과세 표준을 금전으로 받으면 그 대가, 금전 외의 대가, 즉 교환 거래인 경우요. 자기가 A 재화를 주고 B 재화를 대가로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A 재화와 B 재화의 가격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과세 표준을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가액 구하는 거예요. 공급에 대한 가액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갑니다. 자, 외상 할부 그리고 장기할부 판매 중간지급 조건부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재화의 총가액 또는 대가로 계약에 따라 대가로 받기로 한 부분 이자 당연히 이제 할부보다 장기할부면은 1년 이상 나눠서 받으면은 이자가 포함이 되겠죠. 그래도 포함돼서 이제 뭐 법인세법도 동일하게 가잖아요. 예. 회계기준과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동일하게 과세 표준 규정은 가고 있습니다. 장기할부 판매와 관련해서. 자, 부동산 임대업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좀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 경우 월세를 받는다. 그러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만큼 과세 표준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했다. 받기로 한 금액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받기로 한 때 받기로 한 금액, 받은 금액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월세 연체하더라도 공급 임대인은 부가 생년세를 발급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외상 매출과 동일하게. 자, 월세가 아닌 이번엔 연세로 받는 경우입니다. 이 과세기간 이상의 임대료를 부동산 임대료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월할 계산하고요. 자, 연세로 안 받고 보증금만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전세보증금의 대상기간 일수를 360으로 나눠서 죄송합니다. 이거 나누기를 할게요. 예. 네, 이렇게 할게요. 예. 그래서 정기금 이자율 3.1%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얘는 3번 사례로 보도록 할까요? 이런 보증금이 1억 원이다. 그리고 지금 1기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그러면 대상 상반기 일수는 181일이에요. 181일. 그리고 1년이 365일이잖아요. 1억 원 곱하기 181 나누기 365 곱하기 정기기금 이자율이 25년, 26년 기준으로는 시행 규칙으로 정한 게 3.1%입니다. 요 금액이 이제 105
13만 7,260원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1억 원을 보증금으로 받게 된다면 153만 원이 이제 1기 단주 임대료의 공급가액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매입세 공제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하는 부분 중에서 제 생각에는 실무상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공제되는 매입세액과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구별하시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제가 나온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을 위하여 과세 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기 사업을 위한 게 아닌 대표자의 사적 비용이라든지 이제 과세 사업이 아닌 면세 사업을 위하여 공제받든지 과세 사업을 위하여 면세 재화를 공급받았든지 이런 경우에는 공제받을 여지가 없고요. 자,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에 의하여 이제 입증되어야 합니다. 부가시세를 거래 징수당한 사실이. 자, 그리고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제도라고 하여 이제 공급자가 공급 시기에 공급 가액만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서로 싸우거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공급자가. 그런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잖아. 억울하니까 이제 그 제도를 그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있는 제도가요. 이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제도입니다. 세금 계산서는 매출자, 공급자가 발행하여야 하는데 공급받는 자인 매입자가 예외적으로 스스로 발행을 하여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고 당연히 이제 임의로 발행할 수는 없고 요 매입자 발행 생계환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하면은 세무서에서 사실을 확인을 하여 이제 통지를 해주면은 이제 매입자 발행 생계환서를 발급하여 매입세 공제를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매입세 공제를 사업자가 받으려면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사용할 목적, 나중에 내년에 사용할 목적으로 단기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단기에 매입세 공제가 되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생계자산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됩니다. 자, 이거를 안 했다. 등록 전 매입이라든지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했다든지 부실하게 기재했다든지 아니면 학계표에 미제출했다. 그러면 세무서가 알 도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업자에게 과면세를 겸업하고 있는데 면세사업 용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 매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불공제되는데요. 불공제들을 하나하나 다 챕터별로 나눠서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잠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내역 공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카드 매출전표가 공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이제 현금 영수증도 포함이 되어 이렇게 수취한 경우에 맵세 공제가 되는데요. 불공제가 더 중요해요. 자, 다음에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 목욕, 이발, 미용. 머리 깎고, 목욕하고, 머리 깎고, 미용실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너무나도 개인적인 소비 업종이잖아요. 너무나도 개인적인 소비 업종이니까, 어, 회사 돈으로 생계해서 수취해서 매입세 공제 받을 여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아예 생계환서 발급을 금지해놨고, 자, 미용실이 이제 생계환서를 발급하지 안 되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 발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수취하는 쪽에서는 구분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업종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자, 여객운송, 택시입니다. 이것도 안 되고요. 입장권 발행하는 사업자, 뭐 극장, 뮤지컬, 수취하도록 매입세 공제 안 되고요. 성형수술 공제 안 됩니다. 자, 과세 동물 진료 용역. 이제 가축은 면세요.
비가축은 과세인데요. 비가축 애완동물. 애완동물은 세금계산서를 발급이 금지가 되어 있고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수취하는 쪽에서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무도학원, 댄스학원과 마지막 자동차 운전학원 얘도 이제 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들이에요.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는 업종,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업종은 자 현금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더라도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 공제 불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 간이가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 즉 영수증 발급 의무 간이나 신규 간이가세자는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영수증만 발급할 수가 있고요. 대가를 카드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자, 공급 받는 자가 그러면은 공급자가 어떤 상태인지, 계속 사업자인지 폐업자인지 아니면은 간인지, 간이도 생계에서 발급 가능 간이와 영수증 발급 간이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실시간으로 휴업 폐업 여부와 사업자 등록번호 상태, 과세 유형을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하니까요. 본 화면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거나 아니면 세금 계산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종이 생계에서 수취했다면 얘가 혹시라도 폐업자인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제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아까 이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에 대해 간단히 언급을 했잖아요. 자, 요것도 요 슬라이드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제어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 시기에 생리한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왜 발급하지 않느냐? 부도, 폐업,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안 하는 경우도 포함되고요. 자, 공급한 후 공급자가 국외로 이전을 했어요. 해외 이민 갔어. 행방 불명됐어. 그리고 그 밖에 유상경으로서 공급자가 발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스스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자, 요건은 두 가지 정도가 중요한데요. 너무 소액이다. 이러면은 또 신청을 안 받아줘요. 이제 매입자 발행 생계한서는 세무서의 거래 사실 확인 신청, 이게 사실 같은 용어예요. 같은 용어고 거래 건당 5만 원 이상, 부가세 합해서 5만 원 이상, 그리고 기한이 중요한데요.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한 종료 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요 1년을 넘겼다 그러면은 거래 사실 확인 신청이 불가능하니까요. 요 이제 저쪽에서 공급자가 발급을 안 해준다 그러면은 과세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 8가지가 있는데요. 요 8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어요. 또는 필요시 기재사항에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됐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 그러면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위장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든지 가공 세금 계산서 수취하든지 아니면은 100만 원짜리 제가 매입했는데 120만 원짜리 과다 기재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그 과다 기재분 20만 원에 대해서는 공제가 안 되고요. 정상분 100만 원에 대해서는 공제가 됩니다. 또 폐업자 또는 영수증 발급 의무 간이가세자로부터 수취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공제가 안 되고요. 자, 마지막 부가세 확정 신고 기한 다음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수취한 경우가 공제가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확정 신고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1년 이내면 공제가 되느냐? 공제가 됩니다. 자, 2번과 5번을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 확정 신고 기한 내 1월 1일이 공급 시기였어요. 그러면은 7월 25일까지 수취하면은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당연히 이제 지연 발급과 지연 수취 가산세는 0.5%씩 붙게 되겠지만, 자, 5번 공급 시기에 속하는 확정 신고 기한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 즉 내년 확정 신고 기한이에요. 이렇게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수정 신고, 경정 청구, 과세 간청이 결정 경종하는 경우에는 또 예외적으로 가산세 0.5% 물고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요 1년을 지났다.
그때부터 이제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점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번과 5번은 이제 지연 발급이에요. 지연 수령. 6번은 뭐냐? 선수령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6개월 이내 공급 시기 도래. 즉, 세금계산서를 선발급, 공급 받는 자는 선수령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선발급 세금계산서는 대가를 받아야지 정당한 선발급입니다. 그런데 대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즉, 요건 불비 선발급 세금 계산서예요. 그렇지만 실제 공급 시기가 6개월 이내 도래한다. 재화 인도를 6개월 이내 한다. 이런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결정 경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래야지 환급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가산세 0.5% 물고 예외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해줍니다. 22년도 신설된 세법 개정이 세법 내용입니다. 자, 1번. 사업자 등록 신청 후, 통상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증이 바로 나오지만, 현장 확인 등을 거치면 이틀 후에 발급이 될 수도 있어요. 요 이틀 후에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된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지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고, 그걸로 생계해서 수취하잖아요. 그렇지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 공제를 해줘야 되겠죠? 그 이틀 동안. 그리고 3번, 4번은 자, 공급자가 전자 의무자야. 근데 전자생계서를 발급을 하였는데 국세청에 미전송을 했거나 아니면은 전자 의무자가 전자 외 종이로 발급을 했다. 이런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해주죠. 이제 전자 의무자인지 여부를 공급받는 자가 알 필요는 없어요. 공급자가 이제 안 하면 이제 공급자에게만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요. 공급받는 자는 얘가 공급자가 전자 의무 여부인지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 매입세 공제가 된다. 자, 2번. 자,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어, 세무서가 매입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부가세 신고서에도 아예 누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보지만 합계표를 미제출했던지 아니면은 거래처별 금액이 일부 누락됐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든지 자 그러나 1, 2, 3, 4 뭐냐? 납세자가 먼저, 이거, 일기 생겨서 수취했었는데, 깜빡하고 합계표에 안 넣고 부가세 신고서에 누락을 했네. 납세자가 먼저 수정 신고하거나, 경정 청구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거나, 아니면은 착오 기재했다. 이게 뭐냐? 세금 계산서를 정상 수취를 했어요. 그런데 단순 매입 누락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 없이 맵세 공제됩니다. 실무상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5번이 좀 다른데요. 경정에 있어서 세금 계산서 등을 경정기간을 확인을 거쳐 지출하는 경우입니다. 자, 얘가 이제 앞서 1, 2, 3이랑 뭐가 다르냐? 자, 5번은 세무조사하면서 세무조사관이 아니 사장님 이거 생겨서 이제 거래처 합계표 조회해 보니까 거래처에 매출 합계표를 제출해 보니까 우리가 우리 사업자가 매입 합계표 매입 생겨서 수취한 거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혹시 빠뜨리셨어요? 이거 매입세 공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과세관청이 또 먼저 경정하는 경우가 이제 무신고자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자, 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매일세 공제를 해주되 다만 0.5%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부분 설명드릴게 만약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 그러면은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돼요. 그렇기 때문에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종이 수취분만 예외적으로 해당이 된다라고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3번 가겠습니다. 3번.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 어,
업무와 무관한 자산의 취득, 유지, 관리, 어, 그리고 공동경비의 분담비율 초과분, 그리고 출자임원의 사택, 이거 거의 사적으로 이제 집을 쓰는 거 아니냐. 기숙사가 아니라는 거요. 이런 경우에는 관련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업무무관 자산은 우리 부가가치세법이 아닌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건물 유지 관련 매입세, 뭐 고객용이면 당연히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매입세 공제가 되겠죠. 자, 공동경비야. 이제 사업자들 간의 합리적 공동경비가 있어가지고 이걸 배분을 받아서 그 내가 부담 비율만큼만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30% 부담하기로 했는데 뭐 공동연구개발 같은 경우 50%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그러면은 추가 초과분 20%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택 관련 그리고 사과 관련 없이 지출한 업무 추진비가 이제 세법이 이름이 변경된 거죠. 과거에는 접대비였습니다. 접대비가 그냥 이름만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변경이 된 건데요. 자,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하면 불공제합니다. 사업과 관련 있게 지출해도 불공제하는데요. 얘는 별도의 접대비 항목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의 구입비용, 그리고 임차, 렌트카, 유지, 주류비나 수리비 관련 매입세액입니다. 자,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는 8인 이하 승용차, 경차 제외하고 일반적인 그냥 세단 생각하시면 돼요. 어, 얘는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고요. 자, 9인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경차는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개별 소비세가 뭐냐? 제가 첫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특별한 소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고, 8인 이하 승용차를 사업과 관련돼서 사업자가 샀다고 하더라도, 이거 주말에 사적으로 쓸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거 아니냐. 그 원칙에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1977년 7월 1일 신설이 되는데요. 그때부터 현재까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8인 이하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요. 9인 이상 승용차나 승합차, 화물차, 경차, 화물차를 주말에 사적으로 쓸 여지는 사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기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요게 이제 요것도 이제 세법 이름이 좀 변경된 거예요. 내용은 변경된 건 아닌데요. 요게 바로 이제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입니다. 지금 이름이 이제 세법이 개정돼가지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입니다. 개별 소비세 과세가 8인 이하 승용차에 과세가 되니까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닙니다. 그리고 화물차 같은 개별 소비세 과세되지 않은 자동차는 공제해줘요. 사업과 관련돼서 쓰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부동산 임대 오피스텔 하나 1억짜리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어, 9인 이상 승용차 중에 이제 카니발이 있어요. 카니발 9인승 카니발 1억짜리 오피스텔 임대하는데 1억 2천짜리 9인승 카니발 풀옵션을 뽑았다. 매입세 공제가 될까요? 이게 부동산 오피스텔 임대업과 관련된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무상 사업자에게 사업과 관련성 여부를 입증하라고 사업자에게 환급 검토할 때 요구하고요. 그게 입증이 안 되면은 사실 매입세 공제가 이런 경우에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이게 되게 이제 사업 케이스별로 다양하게 판단 사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다. 음식점이 저기 되게 산골에 있어가지고 지하철역까지 카니발 9인승을 사서 손님들을 라이드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음식점이라도 이런
카니발 9인승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가 될 여지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고 관련돼서 쓰니까. 이렇게 업종별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자, 원칙 말씀드렸고 이제 원칙이 있으면 항상 예외가 있죠. 예외. 아니, 우리 업종은 이 파레니아 승용차, 개별 소비세 과세된 승용차, 뭐 소나타 같은 세단, 아반떼 같은 차량들이 없으면은 영업이 안 되는 업종이야. 왜 우리도 공제가 안 돼? 어, 업종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법 0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직접 전환 업종 5가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또 매입세 공제를 해 줍니다. 이 공제되는 예외가 업종이 5가지가 있습니다. 5종. 5종에 직접 사용해야 됩니다. 운수업, 택시, 어, 아니, 소나타가 없으면은 택시 사업자가 안 되죠. 택시는 과세 사업자니까. 당연한 거고. 자동차 판매업. 소나타를 판매하는 회사야. 중고차나. 소나타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팔 때 과세가 되니까, 팔 때, 매입세 공제를 해달라. 이건 일리 있어요. 자동차 임대업. 자, 소나타를 빌려주는 업종이에요. 임대료 과세입니다. 소나타 살 때 매입세 공제 돼야 되겠죠? 소나타가 없으면은 과세 사업이 아예 안 되는 업종. 운전학원의 교습용 차량입니다. 그리고 소나타 운전학원에 교습용 차량이 소나타가 있어야지 운전학원이 영업이 되잖아요. 자, 무인경비업의 출동 차량. 어, 세콤이나 이런 무인경비업에 출동 차량 없으면은 무인경비업이 안 돼요. 출동 차량. 그래서 이런 업종만 직접적으로 개별 서비스의 과세 대상을 쓰는 거 예외적으로 열거하여 정해놨고요. 이와 유사한 업종이라고 사실 법에 정해져 있는데 저는 사실 이 5가지 업종 외에 실무상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5가지 업종에 직접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인경비업의 출동 차량이 아닌 무인경비업자의 회계팀 출장용 차량은 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요. 불공제하고요. 자동차 임대업자의 수리용 차량, 수리용 소나타 이런 경우에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요. 불공제합니다. 되게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 서비스의 과세대상 수용차의 전용 주차장 임대료, 주차료, 대리운전 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합니다. 뭐 손님용은 되겠지만 고객 전용은 되겠지만 개별 서비스의 과세대상 수용차를 임차의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도 이제 임차, 유지, 주유비 다 불공제한다는 점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5번. 기업 업무 추진비. 이제 구접대비죠. 예. 그리고 이와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자, 사실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은 한도 규정이 있어가지고 법인세법상 한도 내금액이라면은 송금 또는 소득세법은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데 부가가치세법은 한도 규정이 없습니다. 즉 한도 내든 외든 전액 불공제한다는 점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6번째, 면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입니다. 면세 사업자는 사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면세 사업자는 이제 과세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어요. 즉 면세 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취하고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하니까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겸업 사업자입니다. 자, 의류업자가 트럭을 산다. 그럼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과세 사업자니까. 트럭 배달용 트럭. 예. 쌀 도매업자는 아예 면세 사업자로서 부가세 신고도 안 해요. 그래서 트럭 매입하면서 생계하수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되고요. 신고도 안 하니까 공제될 예지가 없는데요. 자, 마트가 트럭을 산다. 그럼 마트는 과세 매출, 농축수임산물은 면세, 그리고 뭐 과자나 통조림은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이 둘 다 발생을 하니까
마트가 과면세 겸업사업자로서 과세 사업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공제, 면세 사업에 귀속이 되는 경우에는 불공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가 이제 생선용 냉장고를 샀다. 그런 경우에는 면세 사업에 귀속이 되니까 냉장고 매입 시 불공제 되겠지만, 마트가 아이스크림용 냉장고를 샀다. 아이스크림은 과세 제한이니까 공제가 될 겁니다. 근데 마트가 트럭을 샀다. 이 트럭이 배달용이에요. 이 배달될 때 이 트럭 짐칸이 과세사업용, 과세제화용 짐칸, 면세제화용 짐칸 구분이 불가능하죠. 귀속이 불분명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공제를 해주냐? 그래도 과세분만큼은 공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마트의 과세 매출분만큼만 트럭 매입 세금 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1억 일정 부분을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가 과세 매출이 20억, 면세 매출이 10억이다. 총 30억 매출이에요. 그리고 트럭이 1억이다. 그럼 1억 곱하기 전체 매출이 30억이잖아요. 30억 중에 과세 매출인 20억만큼만 예외적으로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공통 매입세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통 매입세액이 있으면은 면세 매출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를 해줍니다. 자, 7번 토지 관련 보겠습니다. 자,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는 일단 면세 제화예요. 그래서 토지를 살 때는 사실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 살 때는 매입세 공제받을 여지는 없습니다. 토지를 사면서 관련 부과되는 매입세액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 토지를 조성하면서 그 자본적 지출이 뭐냐? 이제 원가에 포함된 개념이죠. 토지 원가의 회계에서 토지 원가에 포함되는 내용들, 수익적 지출이 반대죠. 이런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안 되겠다. 토지의 중개 수수료 이런 애들. 자, 토지를 취득하면서 매입세액이 있다. 중개 수수료. 어, 토지의 자본재 지출로서 불공제합니다. 형질 변경. 자, 이제 임야를 대지로 바꿔나든지 관련 행정비용, 뭐 공사비용 불공제. 자, 공장 부지 조성한다든지 땅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에 이제 공장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을 좀 편편하게 파고 옹벽도 이렇게 만들어서 모양을 이쁘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 공장을 짓게 됩니다. 요 공사비용, 요 공사비용도 이제 그 공장 부지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사비 매입세액 불공제합니다. 자,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을 같이 취득했어. 건물이 한 40년 된 모텔 건물이야. 그 건물을 쓰려고 매입을 한 건 아닙니다. 그 건물이 있는 토지가 너무 이제 번화가 있어가지고 이제 재건축을 하려고 산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가 건물과 토지를 매입을 하고요. 건물을 매입하자마자 바로 철거를 하고 토지만 썼습니다. 그러면 그 철거 비용이 있을 테고 건물 매입이 있을 거잖아요. 관련 매입 둘 다 토지 관련 매입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그 밖에 이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토지의 취득원가 산입되는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죠. 면세 제와 관련된 매입이니까. 자, 8번. 사업자 등록 전의 매입세. 한번 말씀드리긴 했죠. 예.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데 사실 특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시기한 종료 후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즉 1월 1일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과시기한이 6월 30 종료가 되죠. 그러면 7월 20까지 사업자 등록을 사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7월 20까지 전체 매입에 대하여 매입세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보통 사업자들은 대부분 사업 개시 전 등록을 하는데 이렇게 좀 불가피한 사유로 늦게 사업자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등록 전 매입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공지를 해주고요. 만약에 1월 1일 매입이 있는데 7월 21일 사업자 등록을 했다. 20일 이내가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딱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 이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하여만 설명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환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환급과 조기 환급이 있습니다. 자, 대부분 일반 환급입니다. 이제 환급이 뭐냐? 이제 매출보다 매입이 많으면은 그 금액에 대해서 환급을 내주는 것이고요. 자, 일반 환급은 이제 대부분 일반 환급 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환급을 내줍니다. 자, 일반 환급 대상인데 예정 신고할 때 환급세액이 있다. 그러면 확정 신고 시에 그 세액을 내주게 되고요. 조기 환급은 우리 세법에서 세 가지만 예외적으로 정해놨어요. 조기 환급은 사업자가 이제 그 좀 사업 초기에 매입이 시설 투자하는 경우에 있는데요. 사업을 또는 영세일 수출을 업자 영세일 적용되는 경우에는 수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30일 이내가 아닌 15일 이내 세액을 좀 환급을 빨리 내주는 제도입니다. 자, 시설 투자는 이제 사업 설비를 취득, 신설, 확장, 증축하는 경우 감가상각 자산인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만약에 시설 투자 대상이 일부야. 재고 자산이 1억이고 일반 매입이 1억이고 감가상각 자산 예를 들어서 뭐 의자 매입이 1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부 이제 안 분해가지고 또 조기환급, 일분환급 나눈 거는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환급 대상이 일부라도 있다면은 해당 시에 전부 전액 조기환급을 내주게 됩니다. 어차피 뭐 15일 환급을 좀 빨리 내주는 수준에 불과하긴 합니다. 이렇게 조기환급은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재무구조 개선 계획 이행 중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예외적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제 좀 세액을 빨리 내두도록 하여 사업자의 그 회생 절차를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기환급은 대부분 예정이나 확정으로 조기환급을 내긴 하는데 가끔 월조기라는 서식으로 들어온 사업자들도 있죠. 예정은 3달, 확정도 3달이니까 이 3달이나 기다려서 환급을 받는 게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매입이 큰 금액이 감가상각 매입이 크게 있다. 그러면은 감가상각 자산을 매입한 그 다음 달 매월 한 달은 너무 짧다. 그래서 매 2월마다 또 끝날 날부터 25일 이내 또 월 조기 환급 신고를 하여 환급을 훨씬 더 빨리 받아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1월분에 대해서 조기환급 대상이 있으면은 얘를 예정 때 조기환급 받으면은 4월 25일 환급받게 되는데요. 월 조기로 한다. 그러면 2월 25일에 환급 신고를 하고 각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세액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환급세액이 또 일정 금액 이상이 된다면은 관할 세무서 세적 담당자가 환급 검토를 위하여 관련 서류, 뭐 계약서나 대금 지급 증빙 등의 제출을 요청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또 현장 확인까지 할 수 있다는 점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맡은 파트에 대한 강의는 끝날 것 같고요. 잠깐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요. 뭐 간단한 내용이면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한번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제 진도 부분에 대하여 이제 강의는 마쳤고요. 강의는 마쳤고요. 2시간 동안 신규 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기초를 위한 부분을 이제 요 2시간만으로 사실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고 그 필요한 기초 용어와 과세칙에 대해서 2시간 동안 다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또 수요일에 이어서 납세자 회복실 좀 이제 좀 심한 부분을 진행이 되니까요. 관련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국세공무원 교육원 납세자 세법 교실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